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드시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시작할게요.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암 작용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 이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드시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이 들어있어서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황반 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해주죠. 당근에는 여기에 비타민 C,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과나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조금 더 추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죠. 당근의 효능은 또 노화 방지가 있죠.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는데, 노화가 많이 된다는 것은 몸에 산화가 되고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데, 염증이 몸 안에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거죠.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즙하고 남은 그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거죠.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식이섬유는 장 쪽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에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당근의 식이섬유고요.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결국에는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게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암 발생과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고,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이죠.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요정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건데,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를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 채를 썰어주고, 당근 한 개에 소금 한 스푼 넣어서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주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숙성하신 뒤에 드시면 돼요. 먹을 때는 사과채를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죠.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죠.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건데 베타카로틴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해서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그 ABC 주스.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마시면 황사나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 중 BT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풍부한 항산화 물질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에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해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다만 BT에는 옥살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가 또 유행하죠.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충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돼요. 세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도 드실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 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 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콩과 흰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으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틴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